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 초콜릿 공장을 물려준다는 이야기를 듣는 즉시 무엇이든 하려는 영리한 사람들은 많아. 하지만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어른은 원하지 않는단다. 어른들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거든. 배울 의지조차 없지. 어른들은 내 방식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시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난 아이를 원해. 아동소설 작가로 유명한 노르웨이 출신 로알드 달은 젊은 시절 영국 왕립 공군의 전투조종사였다. 유년 시절부터 거구였던 그는 키가 매우 커서 성인이 되어서는 190cm가 넘었고 문학에는 그다지 재능이 없는 소년이었다. 영어를 담당하던 교사 중 하나는 본인이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른 글을 쓰는 학생은 만난 적이 없었다고 회고할 정도였으니 문학에 특출난 학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아동소설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당시 세계는 2차 대전을 준비하던 시절이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미국을 영국의 동맹국으로 만드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영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1939년 독일의 인구는 8천만, 노동인구는 4,100만이었다. 그에 비해 영국의 인구는 4,600만인 것에 비해 노동인구 역시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독일의 총 수입은 영국의 5천만 파운드에 비해 7천만 파운드가 되었으니 영국은 전쟁에 맞서 싸울 돈이 독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처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영국 스파이 윌리엄 스티븐슨을 미국으로 보냈다. 이것이 영국의 비밀정보국 BSC의 탄생이었다. 윈스턴 처칠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활동하는 BSC의 목적은 독일의 활동을 염탐하고 미국에서 영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친영국의 여론을 만드는 일이었다. 로얼드 달은 바그다드시 서쪽에 위치한 공군부대에서 6개월간 비행 훈련을 하고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던 왕립 영국 공군부대에 합류했다. 그러나 구식 포격 전투기를 배정받은 그는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로 행로를 이탈했고 결국 이집트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채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뿐 아니라 장시간 시력을 되찾을 수 없었다. 추후 다른 수색대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군병원으로 이송된 딸은 5개월 동안 부서진 코를 복원하기 위해 많은 횟수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물론 시력도 천천히 회복할 수 있었다. 다행히 그는 다시 군 임무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 전투의 최전선 공중 전투에 투입된 상황에서 부상으로 인한 두통으로 조종사로서의 삶이 끝나버렸다. 이 사고로 그는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았다고 알려진다. 고향으로 돌아온 딸은 강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무부 차관이었던 헤롤드 벨푸어와의 만남은 그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벨푸어는 달의 사교줄과 유창한 언변 능력에 매료되었고 썩 내키하지 않는 그를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영국 대사관의 공군 무관으로 임명해 보냈다. 그는 영국의 적대적인 청중들과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을 타깃으로 친영 국적 연설을 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그는 이 업무를 극도로 지루해했다. 당시 인기 TV 시리즈 홈블로어의 원작자인 CS 파스터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의 작품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놀랍게도 당시 영국 스파이들은 각계각층에 존재했다. 소설가인 포스터도 영국 스파이 중 하나였다. 그는 미국에서 친영 선전을 퍼뜨린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미국 내에서의 활동은 활발했다. 포스터는 달의 전쟁 비화가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친영 제국의 여론을 모으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리라 장담했다. 당시 미국 매거진인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서 달은 리비아에서의 격추라는 기사를 작성했고 곧 미국 상류층의 관심을 받아 그들이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되었다. 이런 달의 행보가 BSC의 창설자이기도 한 스티븐슨의 눈길을 끄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스티븐슨은 특이한 이력을 가졌는데 권투 챔피언이자 사업에 관해선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20대 중반의 백만장자가 된 인물이었다. 이 BSC의 멤버로는 제임스 본드의 소설가 이언 플레밍, 광복의 거장이라고 불리며 무조건 팔아라라는 명언을 남긴 데이비드 오길비, 극작가이자 가수 겸 배우였던 노엘 카워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의 마음을 주고 흔드는 애슐리 윌크스 역을 맡은 레슬리 하워드도 있다.
작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스티븐슨은 로알드 달을 DSC로 불러들여 주요 임무를 맡게 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상류층 여성들을 유혹해 친형 인사들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었다. 그는 일종의 성을 담당하는 스파이였다고 알려진다. 전쟁으로 인해 두 국가는 모두 젊은 남성의 수가 상당히 부족했다. 이때 27살의 젊고 매력적인 영국 장교이자 작가인 로얼드 달은 수많은 상류층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그를 기다리는 여성은 언제나 많았습니다. 텍사스 신문사를 주름잡던 찰스 마쉬의 딸 앙투아네트 하스켈은 차후 이런 말을 남겼다. 그는 여성들에게 매우 거만했지만 잘 처신했지요. 그는 에이스였습니다. 1년에 5만 달러 이상을 버는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의 상류층 여성들은 모두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로얼드 달과 은밀한 밤을 보낸 상류층 여성 중에는 에벌린 윌시 맥클린이 있었다. 미국 광산의 상속녀로 막대한 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그녀는 50대 초반의 미망인이 되었다. 로얼드 달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자주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맥클린의 이야기도 적혀 있다. 그녀는 천박하고 시끄러웠으며 큰 안경을 썼기 때문에 깜짝 놀란 올빼미처럼 보였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도 그에게 성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로 매력을 느꼈다. 뉴욕에 있을 때 뉴욕 트리뷴과 뉴욕 헤럴드의 소유자인 오거든 밀스 리드의 아내인 헬렌 로저 리드도 그의 열렬한 팬이었다. 한 번은 39세에 이혼한 여배우 낸시 캐롤과 함께 보내는 중 그는 당시 포스터의 친형 선전 영화 이글 스쿼드론의 시사회에 참석하게 된다. 그는 이 시사회에서 타임 라이프, 포춘 등 다량의 매거진의 소유주의 아내인 클레어 부스 로스의 눈에 띄어 그녀와 여러 밤을 보내게 된다. 클레어는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 소설, 저널리즘까지 활발한 활동을 한 인물이었다. 이들 부부는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기에 결혼을 했음에도 서로의 성생활에 터치하지 않았다. 이 클레어와의 밤은 로알드 달이 학을 떼게 만들었다. 그녀는 달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력가였기 때문이다. 3일 밤 내내 이방 저방을 옮겨다니며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성생활이 참을 수 없이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워싱턴 주재의 영국 대사였던 할리 팩스경에게 불평했다. 이때 할리 팩스경의 대답이 매우 우프다. 이봐요, 로얼드 중령. 당신이 그녀의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애국입니다. 그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 전쟁을 반대하던 클레어는 2차 세계대전 영미동맹을 지지하고 친형 노선에 서게 되었다. 완벽한 임무 수행이었다. 1944년 그의 두 번째 타깃은 석유 재벌의 상속녀 밀리센트 로저스였다. 이 41세의 여성은 재치 있고 인맥이 넓었으며 예술을 보는 눈이 탁월해 작품을 수집하는 수집가이기도 했다. 여러 측면에서 그녀는 로얼드 달의 이상적인 연인이었으나 그녀는 결혼이나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성실함은 없었다. 사실 그녀는 로얼드 달과 자면서 그의 친구이자 비밀 요원인 이언 플레밍과도 바람을 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녀가 그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면서 로얼드에게 선물 세례를 했다. 베르두라가 디자인한 골드 담배 케이스와 라이터, 금 열쇠를 선물했지만 사실 다른 이 수많은 여자들과 여러 밤을 보내면서 단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다. 여자와 함께하는 건 즐겼지만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친구이자 요원인 데이비드 오길비는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 사실 그는 여자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건 즐겼지만 그의 파트너는 대부분 상처받았죠.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의 친절함은 사라져버렸거든요. 다만 한 여인은 지금까지 만난 상류층 여성들과는 달랐다. 그녀의 이름은 아나벨라. 맥클린의 파티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시선이 오가며 여러 번 얽히는 사이 그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스카우트된 이 이국적인 여배우에게 호감을 느꼈다. 추후 아나벨라는 로얼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치 쌍둥이 같았어요. 로맨틱했다는 건 잘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 우리가 완전히 서로를 이해했고 나는 그를 신뢰했어요. 로얼드는 이 경험이 풍부한 여성에게 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 경험은 강렬하고 열정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나벨라는 세 번째 남편인 미국 배우 타이론 파워와 1939년에 뉴욕에서 결혼했다. 그녀는 미국 시민권을 얻고 전국을 순회하며 연합군의 전쟁을 지지했으며 수많은 선전 연설을 할 만큼 열성적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불륜에 빠져들었다. 추후 달의 첫 전기 작가는 아나벨라에게 로알드 달과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정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그녀는 불가능했다라고 대답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944년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고 로알드 달은 이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타락한 세계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영국의 스파이로 활동하는 동안 엄청난 부와 쾌락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 보였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1946년 2월 영국으로 돌아왔다. 작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대부분 비참한 일생을 보내는 작가들과 다르게 아동소설 작가인 로알드 달의 인생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화나 영화로 만들어졌다.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그렘린,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멋진 여우씨가 있다. 이런 아동소설로 유명한 작가의 삶이 여성을 유혹하는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작가의 작품과 삶은 언제나 비례하지 않는다.